안녕하십니까. 메디라마의 문할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메디라마의 엣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날씨도 무덥고 장마도 와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7월, 8월 달은 휴가철이니 많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휴가 계획을 세워서 즐겁고 유익한 여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상품명으로는 임델트라, 제네릭 네임으로는 탈라타맙이라고 하는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입니다. 이 임델트라의 어프루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5월 16일 FDA가 임델트라를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델트라의 허가 적응증은 Extensive Stage of Small Cell Lung Cancer, 즉 스몰셀 렁캔서 중에서 광범위하게 침범이 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이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고 Accelerated Approval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임델트라가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인데 T셀 인게이저인 경우에 한쪽은 암세포 위에 있는 표적을 타겟으로 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CD3에 대한 엔티바디 포션이 있어서 T셀을 인게이지하게 되는데 우선 캔서의 표적인 DLL3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LL3는 델타 라이크 라이간드 3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치 리셉터의 라이간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DLL3 프로테인은 정상 세포에서는 세포 안에 있어서 밖에서 인지가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캔서 셀에는 셀 서피스에 있어서 이것이 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캔서에서 DLL3가 익스프레션이 되는데 특히 레스피레토리 트랙,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몰셀 렁 캔서에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고 그 위에 머켈셀이나 블래더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런 곳에서도 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소세포 폐암에서 이 약이 승인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제품은 다른 암종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면 후속적인 적응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DLL3의 익스프레션이 스몰셀 렁캔서에서 굉장히 발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85%의 환자에서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리 조직을 갖고 검사한 것을 보면 모든 스테이지 내지는 클리니컬 양상과 상관없이 거의 공히 85% 내외의 발현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스몰셀 렁캔서에서는 이 표적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테라피틱 클래스, 아까 제가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는 대개는 여러 가지 종류 스트럭처의 바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엔티바디의 베리어블 포션에 한쪽은 CD3를 붙잡고 다른 한쪽은 튜머 표적을 붙잡고 해서 이 붙잡은 튜머 표적을 겨냥하는 이런 이제 캔서에 달라붙어서 T셀이 바로 이 세포를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라이시스가 일어나고 그럼으로써 안티튜머 이펙트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엔티젠이 로스가 됐다든지 다른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DLL3의 바이트는 한쪽이 DLL3에 붙는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CD3에 붙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것을 이어주는 링커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바이트를 만들 때 대개는 FC 포션이 없는 위쪽만 있는 슐체인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메타볼리즘이 빨라서 하프라이프가 짧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프라이프 익스텐션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프라이프를 개선하는 바이트들을 만들고 있고 탈라타맙도 FC 포션을 퓨전을 시킴으로써 하프라이프가 이전에 나왔던 슐체인의 바이트보다 훨씬 길게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 흔히 저희가 바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뭘지 하는 것을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뮤노테라피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은 타겟 테라피가 개발이 되어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바이트는 타겟 이뮤노테라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겟을 스페시픽하게 해서 이뮤놀로직 메커니즘으로 캔서셀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티바디의 양쪽 부분이 캔서셀과 CD3에 달라붙어서 이제 이뮨 타겟티드 캔서셀을
이뮤노테라피로 죽이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바이트는 T셀 이뮤노테라피의 일종인데요. T셀 이뮤노테라피를 크게 카테고라이즈 해보면은 하나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펜브롤리즈맙, 니볼루맙과 같은 엔티바디가 돼요. PD-1 또는 PD-L1 엔티바디, 그 밖에 다른 체크포인트를 겨냥하는 안티바디가 되겠고요. CAR T셀은 T셀을 엔지니어를 해서 스페시픽한 엔티젠이 있는 그런 이제 캔서셀을 겨냥하는, 그리고 바깥에서 T셀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테라피가 되겠고, 바이트는 어떻게 보면 이것과 중간, 약간의 그 하이브리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트럭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 내지는 바이스페시픽 펩타이드 이런 개념으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안티튜머 메커니즘은 T셀을 인게이지 함으로써 사이토라이시스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셀의 리크루트먼트는 CAR-T인 경우에는 바깥에서 T셀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지만, 바이트나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자기 몸 안에 있는 T셀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만들 때 CAR-T는 밖에서 만들어진 T셀을 넣어주는 것이고, ICI나 바이트는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해서 바깥에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I는 굉장히 브로드한 인디케이션이 있고요. CAR-T는 아직까지 승인된 것들은 헤마톨로직 인디케이션이 다이고, 그 다음에 바이트는 지금 현재 주로는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의 승인을 받았지만 탈라타마카 앞에서 솔리드 튜머의 인디케이션이 있는 바이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톡시시티를 보시면 다들 T셀을 인게이지 하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이뮨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는데요. 특히 CAR-T와 바이트는 CRS,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라고 하는 꽤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칸스라고 하는 이뮨 어소시에이트 뉴로톡시시티, 그런 아이칸스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다 장단점이 있는데, 특별히 바이트의 장점을 보면 TCR 인디펜던트하고 MHC 인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틸이 없어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T셀 테라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디스어드밴티지를 둔다고 하면 엔티젠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엔티젠의 변형이 있다든지, 또는 T셀이 주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T셀을 끌어오는 인바이러먼트 문제가 있으면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 경우에 잘 알려진 이뮨 7스텝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이 스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엔티젠 프리젠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튜머셀이 깨지거나 네오엔티젠이 나와서 엔티젠 프리젠팅 셀에 의해서 T셀에 이제 엔티젠이 프리젠테이션이 되면 T셀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궁극적으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바이팅인 경우에는 한쪽에는 튜머셀을 잡고 다른 한쪽에는 T셀을 잡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 엔티젠 프리젠팅 스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FDA가 허가를 해준 바이트에 대해서 보시면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에는 지금 현재 타겟으로서 CD19, 그다음에 CD20, BCMA, 그리고 GPRC5D와 같은 표적과 CD3를 붙인 이런 이제 바이트들이 인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2014년에 아주 초창기에 블리나투마비라고 하는 이런 글린시토라고 하는 바이트가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바이트들이 인허가를 받고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은 anti-CD20 바이트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 마일로마에서는 BCMA, 그리고 GPRC5D와 같은 마일로마 세포 위에 있는 표적에 대한 바이트가 개발이 되어서 잘 쓰이고 있고, 실제로 프로덕트들의 효과는 상당히 좋아서 오버럴 리스폰스도 높고, 그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도 굉장히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에서 CAR-T가 굉장히 잘 듣지만 어쩌면 바이트가 CAR-T를 대체하거나 또는 CAR-T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에서 CAR-T에 페일한 경우에 여기 있는 이런 바이트를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케이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리드 튜머에 허가된 바이트는 딱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벤타푸스프라고 하는 GP100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겨냥한 바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멜라노마 중에서 큐테니어스 멜라노마가 아니고 눈에 생기는 UVR 멜라노마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좋은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하고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를 보여서 인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탈라타맙, DLL3와 CD3에 붙는 그런 바이트로서 스몰셀 렁캔서에 인디케이션 받았고, 제가 이제 이따가도 여러 번 얘기 드리겠지만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가 40%,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9.7개월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제 인허가를 받았고요. 특징적인 어드버스 이벤트는 거의 모든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들이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그리고 아이칸스 또는 그 이외에 뉴럴로지 톡시시티가 있는 것이 중요한 세이프티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라타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받은 적응증이 스몰셀 렁캔서이기 때문에 스몰셀 렁캔서와 그 치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렁캔서의 인시던스는 1년에 250만 명,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약 85%가 논스몰셀 렁캔서, 그 다음에 14%가 스몰셀 렁캔서가 되겠습니다. 숫자로 치면 1년에 약 35만 명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스몰셀 렁캔서는 솔리드 튜머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캔서가 생길 때부터 이 캔서는 거의 시스테믹 디스라고 인지가 될 만큼 얼리 스테이지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고 시스테믹 테라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셀 렁캔서에서 서지컬 리섹션이 가능하고 큐어를 겨냥해 볼 수 있는 캔서는 스테이지 1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난스몰셀 렁캔서인 경우에는 스테이지 3A까지도 수술을 하니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몰셀 렁캔서는 TNM 스테이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징을 리미티드 스테이지와 익스텐시브 스테이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질환의 네이처가 굉장히 시스테믹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무조건 처음에 시스테믹 케모테라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캔서가 많이 줄어들면, 바이 더 웨이 이 캔서는 굉장히 키모센시티브한데요. 키모테라피를 한 다음에 요 리미티드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라디오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구역에 있는 질환이라고 하면 저희가 리미티드 디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미티드와 익스텐시브 스테이지의 디즈의 차이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또는 질환이 리밋되어 있는지 아니면 퍼진 거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기도 하는,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미티드 디스에 대한 치료는 이토포사이드와 플라티눔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4사이클을 쓰게 되고, 이거와 동시에 또는 시퀀셜하게 체스트 이라디에이션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캔서는 브레인 메타스타시스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필락틱하게 뇌에 재발하지 말라고 프로필락틱 크라니얼 이라디에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익스텐시브 디즈인 경우에는 시스테믹 케모테라피 플러스 이뮤노테라피를 하게 되는데요. 4번 내지 6사이클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뇌에 메타스타시스가 있었으면 크라니얼 이라디에이션을 먼저 하고 케모테라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모 이뮤노테라피를 한 다음에 콘솔리데이션으로 재발하지 말라고 임무노테라피를 1년 이상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PD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는 아테졸리즈맙 또는 더발루맙입니다. 이거는 에비던스 베이스로 이렇게 리커멘데이션이 되어 있고 이게 프랙티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 가장 최근 버전을 보면 익스텐시브 디즈의 1차 치료로는 플라티넘 베이스드 키모테라피 플러스 이토포사이드 플러스 아테졸리즈맙 또는 더발루맙을 4 내지 6사이클을 한 다음에 이런 이뮤노테라피를 메인티넌스 테라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질환이 재발이 되었을 때는 예전 치료로부터 6개월 이하에 재발이 되었냐, 6개월 이상 지나서 재발이 되었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6개월 이상 지나서 재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플라티넘 또는 이전 키모테라피에 센시티브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전에 썼던 키모테라피를 다시 쓰거나 새로운 키모테라피를 쓰게 됩니다. 이런 그 CFI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플라티넘 베이스드 키모를 쓰기보다는 2차적인 키모테라피, 다른 키모테라피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니볼루맙 또는 펜브롤리즈맙과 같은 이뮤노테라피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NCCN 리비전은 아주 최근에 나온 것인데 탈라타맙의 데이터가 작년 NEJM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탈라타맙이 두 개의 세팅에 다 리커멘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non-small-cell lung cancer인데요. 언맷 니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1980년도부터 수많이 연구가 되었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 의해서 non-small-cell lung cancer가 한 개의 질환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액셔너블 뮤테이션,
또는 진 리어레인지먼트 또는 다른 타입의 지네틱 얼터레이션에 의해서 질환이 생긴다는 게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타겟ted 테라피가 개발이 되고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약들이 점점 앞쪽으로 가면서 에주반트 테라피로 쓰이거나 네오 에주반트 테라피로 쓰이거나 하는 이제 그런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네이처에 나왔던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다시 그 뒤에 똑같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그냥 going on 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몰셀 렁 캔서를 보시면 196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60년 동안 이렇게 쭉 플로팅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토포사이드하고 플라티눔 키모테라피는 1985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GSK에서 토포테칸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해서 2차 약으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2019년까지 23년 동안 새로운 약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허가받은 약이 아니고요. 이거는 IV를 오랄로 바꾼 거고요. 23년 동안에 암흑기가 있다가 아테졸리즈맙과 더발루맙이 1차 약으로 이 케모테라피와 병용으로 인허가를 받게 되고 럴비넥타딘이라고 하는 2차 항암제가 2020년에 승인을 받게 되고 2019년, 18년에 펜브롤리즈맙과 니볼루맙이 2차 약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조금 있다가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탈라타맙이 인허가를 받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2차 약으로 쓰이는 약들은 리스폰스 레이트도 아주 낮고 15에서 25% 미만으로 보고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도 아주 짧고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탈라타맙의 인허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탈라타맙 아까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LL3를 타겟으로 하고 CD3를 인게이지를 해서 사이토라이시스를 일으키고 듣지 않는 경우에는 엔티젠이 변형이 되거나 또는 이뮨 인바이러먼트가 바뀌어서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탈라타맙의 처음 개발은 2017년에 엠젠이 처음으로 IND를 하게 되고요. 2024년 5월 달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7년 정도에 거쳐서 이제 개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히스토리를 보면 IND를 한 바로 다음 해에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3년에 BLA 서미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 달에 ESMO에서 이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고 이 이상 데이터가 11월 달에 NEJM에 발표가 되고 그런 다음에 12월 달에 FDA에서 여기 서미션됐던 BLA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겠다 해서 Priority Review Designation을 해주고 그런지 6개월 만에 이제 허가를 했는데 Accelerated Approval을 받게 됩니다. 피보탈 트라이얼인 델파이 3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 301은 이상인데요. 최근 들어서 FDA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도즈 옵티마이제이션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이트들은 다 CRS가 있다고 했는데요. CRS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으로는 스텝업 하는 도즈 레지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 1mg을 주고 그 다음 주에 풀 도즈인 10mg 또는 100mg을 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임상에서는 파트 1에서 10mg 주는 환자군 30명, 그 다음에 스텝업을 했을 때 100mg을 주게 되는 군 30명에서 60명을 해서 인테림 아날리시스를 했는데요. 여기서 포즈를 하지 않아서 처음 예측하기를 각각 30명 정도 더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인테림 아날리시스에서 10이나 100을 정한 다음에 정해진 도즈로 100명을 채우자. 이제 이렇게 했고 이런 트라이얼 디자인으로 결국 이 트라이얼 전체에서 176명의 환자가 등록이 되게 되고 10mg 코호트, 10mg이 이제 셀렉티드 도즈가 되게 되는데 이 코호트에서는 100명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스텝업 하는 것은 처음에 1mg을 준 다음에 환자가 톨러러블 하면 데이 8과 15일에 10mg을 주고 사이클 2부터는 2주 간격으로 10mg을 계속 주는 이제 이런 스케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CRS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8시간 모니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24시간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첫 사이클에는 48시간을 환자를 인텐시브하게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환자는 외래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한 후에 5시간 내지 6시간 모니터를 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CRS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덱사메타존을 프로필락틱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퓨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IV 인퓨전을 1리터를 해주게 됩니다. 이피커스 데이터를 보면 전체 환자 99명, 즉 100명 중에서 이제 이피커스 이밸리어블 99명, 10mg 코호트죠. 리스폰스 레이트가 40%,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9.7개월. 이거는 이전에 가장 좋은 데이터가 25%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는 5개월이 안 되거든요. 그 데이터와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NEJM에서 발표된 데이터인데 10mg과 100mg 코호트를 보니까 10mg 코호트가 오히려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도 좋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나 오버롤 서바이벌이 좋은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100mg 코호트에서 부작용이 더 많아서 CRS가 더 많고 시리어스 CRS가 더 많아서 결국 셀렉티드 도즈가 10mg이 되게 됩니다. 세이프티 프로파일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뮨 시스템 디소더, 다시 말해서 CRS가 55%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라이프 트레트닝한 그레이드 3, 4는 1.6%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 정도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NS 디소더, 다시 말해서 아이칸스를 비롯한 다른 뉴럴로직 심텀이 3분의 1 이상의 환자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밖에 이제 머스큘러스켈리탄 페인이라든지 다른 커넥티브 디소더도 이뮨 릴레이티드 리액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토페니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리액션이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레이드 3는 퍼티그만 10%고 다른 것은 3% 미만이라 상당히 좋은 프로파일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RS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이 약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mg을 줬을 때 생기면 뭐 2주 안에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10mg 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3주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10mg을 사이클 2부터는 얼마나 있다 주고 하는데 이제 낮은 도즈에서 썼을 때 문제가 되면 낮은 도즈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고 높은 도즈에서 시작할 때 도즈 딜레이가 3주 미만 또는 4주 미만일 때는 같은 도즈로 하되 보다 딜레이가 되면 더 낮은 도즈로 시작하라. 그런 게 전체적인 스피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가 5월 16일 날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인디케이션을 정확하게 보면 extensive stage의 스몰셀 렁 캔서에 플라티넘 베이스드 키모테라피를 받은 후에 질환이 프로그레션 할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서류는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디케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지를 어떻게 써라 그래서 스텝업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워닝 앤 프리쿠션의 CRS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워닝과 더불어서 어떻게 모니터하라라고 하는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FDA는 컴파운드가 BLA 또는 NDA가 됐을 때 베니핏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캔서 디지스는 굉장히 시리어스 일리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다소 높아도 베니핏이 리스크를 상회하게 되면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할 때 익스텐시브 스몰셀 렁 캔서는 라이프 트레트닝하고 프로그노시스가 매우 나쁘다. 그 다음에 치료제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언맷 니즈 레벨이 높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의 40%, 그 다음에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 9.7개월은 클리니컬리 매우 미닝풀하고 그 다음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페이스 3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스크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박스드 워닝에 잘 기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세이프티와 이피커시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포스트 마케팅 리퀘어먼트 스터디를 한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는지에 대해 써 있고 그래서 베니핏이 리스크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 약제를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K는 이제 조금 강조할 부분은 ORR이 100보다 10이 좋아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고 1mg에서 10mg로 스텝업하는 스케줄이 CRS를 미니마이즈하고 그 다음에 100mg보다 리스폰스 레이트도 좋으면서 전체적인 CRS의 프리퀀시와 시비리티를 줄이기 때문에 도즈가 선택이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스타팅하는 스케줄이 리즈너블하다. 서브그룹, 다시 말해서 에이지, 젠더, 퍼포먼스 스테이투스, 스테이지, 그
그다음에 DLL3의 익스프레션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도즈 어저스먼트 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시비어 리날 페일리어나 시비어 헤파토톡시시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CRS가 생기면 CRP 450이 올라가서 सब스트레이트나 인듀서들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클리니컬 임팩트는 없었기 때문에 네글리저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ADA, 엔티드럭 엔티바디가 얼마나 발견되느냐 하는 건데 3.2%에서 환자에서 발견이 됐지만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에드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 전체는 acceptable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ccelerated Approval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Confirmatory Evidence를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와 같이 Confirmatory Evidence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Accelerated Approval에 따른 requirement이다. 그래서 2026년 8월까지 리포트를 서미션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마케팅 리퀘어먼트로서 세이프티 아날리시스를 하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CRS와 아이캔스, 그 다음에 기타 뉴로톡시시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온고잉 스터디와 컴플리트 스터디에서 세이프티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인테그레이티드하게 해라 이렇게 돼 있고, 단지 2차 약뿐만 아니라 델파이 304라고 하는 스몰셀 런 캔서 익스텐시브 디스의 1차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인디케이션에서도 이것을 모아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파이널 리포트 는 2026년 8월까지 이 스터디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임델트라를 말씀드렸지만 스몰셀 런캔서에 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스몰셀 런캔서에 3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캔서에 비하면 3상의 개수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지금 탈라타맙이 1차 약으로 메인티넌스로 더발루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메인티넌스에 또 러비넥타딘이라고 하는 지금 2차 약으로 개발된 약이 아테졸리즈맙에 병용을 해서 아테졸리즈맙 모노 메인티넌스보다 더 좋은가 하는 임상이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NTPDL1과 VEGF가 있는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가 아테졸리즈맙 단독보다 좋은지 하는 임상이 진행 중이고, 이제 이 PD1 엔티바디는 아테졸리즘과 이퀴벌런트한지 보는 이제 그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과연 데이터를 현저하게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VEGF와 같이 있는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가 탈라타마 플러스 더바와 같이 좀 더 1차 약으로서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바이트가 일반적으로 가진 문제들은 이제 이뮨 릴레이티드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지만 이거는 매니저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개발됐던 또는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바이스페시픽 펩타이드는 사이즈가 작아서 메타볼리즘이 빨리 돼서 하프라이프가 짧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시키는가 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레지스턴스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것을 극복할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프라이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맨 처음에 나왔던 블린시토 같은 경우에는 하프라이프가 2.2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하게 돼 있고 위클리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테벤타프스도 7.7시간이니까 굉장히 짧죠. 근데 이제 최근 개발된 것들은 하프라이프가 많이 개선이 돼서 좀 더 길고요. 탈라타맙은 지금 하프라이프 익스텐션을 한 그런 바이트다. 그래서 11일이 좀 넘는 그런 하프라이프를 갖고 있습니다. 하프라이프를 길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FC 포션이 없는 경우에 굉장히 빨리 메타볼리즘이 되니까 FC 퓨전을 시키면 FcRN이라고 하는데 달라붙어서 리사이클이 되게 되면 하프라이프가 늘어날 수가 있을 거고, 세글리게이션이나 알부민 붙이면 또 하프라이프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그 하프라이프를 계산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트도 항암제니까 항암제가 또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이거를 타겟릿 이뮤노테라피라고 했는데 타겟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레지스턴스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이뮤노테라피에 저항하는 메커니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엔티젠이 없어지거나 엔티젠이 변형이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임뮨 인바이러먼트가 바뀌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겟오버하려면 처음부터 콤비네이션 테라피를 하거나 타겟 엔티젠 셀렉션을 좀 더 옵티마이즈 하거나, 또는 T셀 펑션을 인핸스 위해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나 또는 다른 T셀 테라피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이트의 파마코키네틱스를 개선시키는 그런 약을 같이 쓸 수도 있을 거고, 또는 TME를 개선하는 그런 약제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캔서 이뮤노테라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도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CAR-T, 바이트,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TIL, 그 다음에 TCR,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항암 치료제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고요. 바이트는 이뮤노테라피가 타겟 테라피와 컴바인을 해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와 솔리드 튜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임델트라는 그 이피커시와 세이프티 프로파일로 인정을 받아서 5월달에 인허가를 받았고, 앞으로 이제 컨포머터리 데이터가 나와야 하겠죠. 그 다음에 CRS와 아이캔스는 바이트에 의해서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뮨 어드버스 이벤트가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주의를 요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탈라타맙에 의한 CRS와 아이캔스는 사이클 1, 2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두 사이클만 지나가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거나 위험도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항암제는 점차적으로 앞단으로 가기 때문에 1차 약으로 개발된 것에 대한 데이터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블래더나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데도 DLL3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캔서 타입에서도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추후에 잘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탈라타맙, 임델트라의 인허가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한 강의는 여러분들께 이제 비디오 테이핑해서 보내드리게 되겠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